저희는 둘 다 수능 이제 전 영역 다 1등급 받았고 쌍둥이도 전체 다 1등급 받고 서울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력을 얼마나 했냐를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7시간씩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전교에서 나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한 사람 없을 거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는 족족 100점을 받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많이 했고요. 단순히 공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면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3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전교 1등으로서 1등급을 받았어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최하위권에서 그냥 1등급도 아니고 전교 1등을 해서 1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와 현재 대치동과 온라인에서 올마이티 캠퍼스라는 수학 교육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부모님이 얼마나 개입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학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진 않고요. 초등학교 때 반드시 길러주셔야 될 역량이 있고 이거는 반드시 길러줘야만 된다. 이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이거를 부모님이 길러주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면 학원을 통해 기를 수도 있는데요. 그 역량은 뭐냐고 하면은 공부를 대하는 태도랑 습관이에요. 서울대 보내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애들 어렸을 때 그냥 별로 터치 안 했는데 알아서 잘 큰 애들도 있겠죠. 있는데 이걸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머리가 워낙 좋고 애초에 타고난 성취감을 즐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부모님이 별로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가장 힘든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공부 잘하셨던 전문직 부모님들 두 분 다 공부 잘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은 가르쳐보면 머리가 타고난 머리가 좋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습관과 태도가 하나도 안 길러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해요. 그리고 그걸 고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길러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 진도를 어디까지 빼라, 뭐 영어는 얼만큼, 수학은 얼만큼, 이거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다. 내가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습관, 태도, 해야 될 건 하고 노는 습관, 이런 거. 공부 양이 하루에 뭐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건 해야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는 이것만 길러주시면 저는 공부에서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치관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부모님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열려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깨어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이런 입시 지옥 속에서 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고, 사실 그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맞는데, 그런 가치관 하에 약간 어떤 실수들이 조금 발생하냐면요, 그냥 풀어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나중에 뭔가 욕심이 안 생기시거나 아이들도 자존감이 되게 높고 이러면은 또 괜찮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시험을 보고 옆에 자기보다 잘 본 친구들, 자기는 못 봤네, 이런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야 시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되게 괜찮다 생각하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서 시험을 보면은 딱 첫 시험 보자마자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험 보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뭘로 연결이 되냐? 자존감의 저하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나는 못하는 애, 뭔가 근데 그때가 돼서 이제 막 해보려고 하면서 했는데 성적이 바로 안 오르잖아요.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의 문제가 아니라, 학창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공부를 통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춰놓고 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삶에 대한 태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무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서
조금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학원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딱 그냥 이거예요. 집에서 관리가 되면 학원 안 보내도 되고요. 집에서 관리가 어려우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과연 수학 공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해야지 되는 거야? 충분한 거야? 이런 생각 다들 한번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아마 이 데이터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 집계를 내보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실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상위 30% 하는 애들, 상위 10% 하는 애들 수학 공부 일주일에 과연 몇 시간 하느냐를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기준인데요. 100명 중에 딱 50등 정도 하는,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일주일에 공부 10시간 합니다. 수학 공부. 참고로 수학만 기준이고요. 일주일에 10시간이니까 하루 평균 한 1시간 반 정도 수학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 30% 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15시간을 공부합니다. 하루에 약 2시간 조금 넘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상위 10% 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20시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가량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등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일반적인 케이스라기보다는 수학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아이들은 3시간만 해도 힘들다 생각하고 어떤 아이들은 10시간 해도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평소에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된 아이들은 10시간을 공부해도 조금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애들은 3시간만 해도 힘들다고 생각하죠. 결국 공부의 많은 공부 양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과연 그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데, 아이들은 저희가 지도를 해본 결과 아무리 불타오르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게 습관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실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것, 이게 바로 습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환경을 통한 습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이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 등교하는 겁니다. 사실 다 큰 성인들도 매일같이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어디를 간다는 것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는 누구나 다 가잖아요. 왜냐? 가야만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모든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공부에 있어서 습관을 만드는 건 딱 이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 마음 먹은 아이들이 이 환경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습관을 만드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만드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공부를 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수많은 공부를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독서실에서 하고, 오늘은 집에서 하고, 어떤 날은 스터디 카페를 가서 하고, 어떤 날은 친구들이랑 하고, 이런 식으로 대중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루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일주일 단위로 어떤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서 공부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학원 선생님 혹은 부모님과 아니면 친구들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군가의 약속을 통해서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는 어느 장소에 가서 공부한다라는 게 아이들 머릿속에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과정에 있어서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장소 외에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핸드폰 같은 것이겠죠.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환경에 가둬놓고 옥죄면 너무 좀 그렇지 않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이들 눈 앞에
사탕을 둔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온갖 환경 안에 노출시켜놓고 공부를 하라는 것은 마치 눈앞에 맛있는 사탕을 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게 오히려 그런 유혹의 요소들로부터 원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더 쉽게 집중하고 해야 될 것들을 더 빨리 끝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에 핸드폰을 반납하는 것, 그리고 자기로 정해진 시간에는 핸드폰 부모님한테 반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도움될 만한 팁으로는 보이지 않는 방이 아니라 거실 혹은 주방, 식탁과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학생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내가 공부하지 않는 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아이들은 딴짓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 닫고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딴짓을 하고 싶을 때 딴짓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방에는 보통 침대도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좀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다른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환경, 그 유혹의 환경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쉽사리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거실 아니면 주방, 식탁과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은 분명히 그 환경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되게 유명한 일본에서 마치 저희 서울대 쌍둥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도 되게 유명한 또 공부해서 성공한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자녀들을 잘 키운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유행한 공부 방법이 바로 거실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시키실 때 각자 방이 다 있다 하더라도 방에서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은 항상 공부할 때 다 같이 거실 나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약속하듯이 같이 공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실 학생들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학원에 있는 시간이야 저희가 다 감독할 수 있고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할 수 있지만은 집에 있는 시간만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집에 있는 시간에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학원에 다녀도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럼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할 때는 항상 같이 나와서 거실에서 공부하는 것. 어머님께서는 같이 옆에서 책을 보시든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들끼리 같이 공부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습관을 만든다라는 것이 의지 관리의 핵심인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수없이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저희도 아이들 지도하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열심히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날은 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과정,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부모님 혹은 선생님의 피드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이들이에요. 원래 오늘까지 하기로 했던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숙제를 다 못했는데 학원에 가도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다음에 조금 하기 귀찮고 싫을 때가 있을 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숙제를 안 했더니 학원 가서 선생님과 되게 불편한 상황을 겪게 돼요. 그리고 뭔가 민망한 상황을 겪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뭔가 질책을 듣는다던가 하면은 그 순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하면 내가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숙제를 해야만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요. 이런 숙제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잘했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 더 했어요. 그리고 했던 걸 되게 훌륭하게 성취를 해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잘하면 잘했을 때 격렬하게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설령 좀 나태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꾸지람도 주시는 것,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것들이 아이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부모님들 자녀 교육 때문에 아마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 과정, 이 단계들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꼭 자녀 교육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쌍둥이 둘 다 서울대에 왔다고 하면 이제 그냥 유전자 좋아가지고 머리 좋아서 잘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속상해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항상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타고난 역량에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공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뭔가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경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 하는 애들도 공부 나름 열심히 다들 하거든요. 근데도 성적이 안 오른단 말이에요. 중간 하는 애들 계속 중간 해요, 결국에는. 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비슷한 머리를 가진 애들이 비슷한 노력을 들이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다들 본인 입장에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력하는 만큼 옆에 있는 애도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성적이 바뀌지 않는 원인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걸 저를 깨달았어요. 타고난 머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타고난 지능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남들이 하는 만큼의 노력이 아니라 그거의 1.5배에서 2배의 노력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시간을 들여도 남들보다 훨씬 더 효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하면 사실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방법을 해도 남들보다 1.5배 더하면 당연히 1.5배 좋은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남들보다 1.5배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하면 1.5배 효율적인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실천한 결과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학생들의 성적이 급상승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성적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으로 결국 수능까지 간다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노력의 양과 방법을 바꾸시는 걸 하신다면 분명히 성적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말을 했을 때 귀담아 듣지 않고 흘리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는데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듣지? 근데 그냥 뭔가 나 모르겠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학생들도 많고 부모님들도 많아요. 여기서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실천을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면서도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커리큘럼에 아이를 맞추지 말고 아이에게 커리큘럼을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대치동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전 과정을 다 훑고 올라가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다 보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만연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들께서 듣다 보면은 그렇게 한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우리 아이 지금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셔가지고 빨리 속성으로 중학교 전 과정을 빠르게 훑게 돼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막상 중학교에 올라가서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은 나오는 성적이 70점대 이렇게 나와요. 3학년 거까지 했는데 1학년 시험에서 70점대가 나와요.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2번 돌렸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시험에서 몇 점 받았는지 물어보면 70점대를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그냥 조금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아까 드렸던 그 말씀 있죠. 언제까지 뭘 끝내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무리하게 진도를 그냥 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학년이 올라가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건 뭐냐? 60점, 70점 받는 거 가지고 시험 잘 본다고 표현을 안 하죠. 90점, 100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그렇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힐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선행을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풀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무리하게 진도를 빼다 보면은 보통 기본 개념과 기본 유형을 그냥 빠르게 훑는 정도로 하면서 1학년 거 끝내고 2학년 거 끝내고 3학년 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과 유형을 차곡차곡 잘 다져 놓은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내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3개년치 진도를 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한 3, 4개월 만에 한 개 과정씩 끝내야 되거든요. 이러한 속도로는 절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진도를 나가는 거는 눈에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 1학년 거까지 끝냈다, 2학년 거까지 끝냈다. 이게 딱 눈에 보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약간의 뭔가 마음의 위안이 생겨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같은 학년에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뭔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실력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명확히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시키시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가볍게 건드리고 바로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잘못을 쉽게 범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성적이 오를 수 없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아이를 맞추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커리큘럼을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 수준이 어떠한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면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요.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2학년 선행학습을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1학년 것도 시험 문제 풀려봤더니 어려운 문제들을 충분히 잘 못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학년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언제까지 뭐 끝내야 된다 이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고요.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시키시다 보면은 노력한 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교 1등하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 범위에 대해서 한 몇 번 정도 공부하고 시험 보러 들어갈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5번입니다. 똑같은 시험 범위에 대해서 5번은 기본으로 보고 시험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보고 들어가기도 정말 빠듯한데 어떻게 5번이나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애초에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오해독 공부법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방법 되게 쉬우니까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방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읽고 푸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한번 끝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부터는요.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부분은 지워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책을 보면요. 화살표 표시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를 읽어요. 한번 쭉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읽을 때 여기 내가 명확히 아는 것 같아 하면 거기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문단에 이렇게 쳐놔요. 그리고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 풀다가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있는데 맞은 문제들 중에서 조금 헷갈렸던 것들 있죠. 근데 전혀 헷갈리지 않고 쉽게 풀었던 문제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냥 화살표를 쳐놔요. 두 번째는 전범위를 복습하는 겁니다. 전범위를 복습하면서 내가 확실히 아는 부분들은 화살표를 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공부를 끝내고 나면은 꽤 많은 부분들이 이미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부를 할 때는 화살표 친 부분은 그냥 과감히 건너뛰고 화살표 쳐져 있지 않은 남은 부분만 다시 공부를 하면서
세 번째쯤 보니까 이젠 이거 확실히 알겠다 하는 부분들을 또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정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워져 있고 이제 적은 양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적은 양만 남겨놓은 다음에 이거를 일주일 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 남은 부분만 공부를 쭉 하면서 또 지워나가요. 이거 4번째 보는 거잖아요. 4번째 보면은 이제 문제들 중에서도 거의 모르는 문제가 사실상 많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어렵거나 헷갈리는 문제들은 남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정말 적은 양을 시험 전날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5번을 볼 수 있고 5번을 보지만 시간이 5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점점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어서 한 2-3번 보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도 5번을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방법이 사실 되게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공부할 때도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도 모르는 거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또 할 때도 처음부터 또 이렇게 아는 것도 보고 모르는 건 소홀히 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 복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것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번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지만 한번 하게 되면은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니까 들었다가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출제자를 간파하는 시험지 분석법이에요.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날은 일단 놀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루만 투자를 해가지고 시험 끝난 날 혹은 그 다음 날 정도에 중간고사 범위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고사 범위를 복습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한쪽에 시험지를 쭉 쌓아두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내가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자료들을 쭉 쌓아놔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 있는 문제 1번부터 내가 공부했던 자료 중에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번 문제 이거 교과서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 뭐 아니면은 뭐 참고서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가 감이 잡혀요. 진짜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공부했던 범위를 다시 되돌아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이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깨달은 방법이에요. 그때 깨닫고 나서 3학년 1학기 때 본격적으로 실천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지를 분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험 끝날 바로 그 다음 날에 시험지를 쭉 쌓아두고 공부한 교재들을 쭉 쌓아놓은 다음에 시험 문제 하나씩 1번부터 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어디서 시험에 나왔는지를 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1번. 아니면 여기 문제지에다가 이거는 교과서 어떤 부분에 나왔다. 참고서 어떤 부분에 나왔다. 프린트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 이걸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것들을 발견했냐면은 한국 지리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한국 지리 시험이 되게 어렸었어요. 그때 되게 어려웠는데 문제 보는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자료를 뒤져보는데 제가 그냥 시중에서 구매한 어떤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만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했는데 다음 문제 보니까 또 그 참고서에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 중에서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한 5개 정도가 그 참고서에 있는 거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냈다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문제집 참고해서 시험 문제 내나 보다 이런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볼 때는 그 참고서에 있는 문제집 제가 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는데 되게 어려운 난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시험 문제 한번 보고 들어간 것처럼 쉽게 되게 풀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자사고에서 되게 경쟁이 치열한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으로 1등급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과목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가져오고 어떤 식으로 변형하고 어떤 난이도로 시험 문제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확 오게끔 돼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요거 한 번만 분석해 보면요. 그 다음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마치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어디서 낼지를 알고 있다 라는 것과 비슷하게 마치 시험지를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기간을 공부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항상 영상 보통 마지막쯤에 얘기 많이 하는 건데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좋은 얘기를 들어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2~3명도 안 돼요. 근데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그 2~3명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이 영상 보시는 이유 뭐예요? 자녀 교육 고민 있으시고 성적 올리고 싶으셔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 뜨끔한 이 충고 꼭 귀담아 들으시고 꼭 내가 그 상승하는 2~3명이 꼭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나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들으신 다음에 실천을 해보실 거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결과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은 언젠가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방법들 언젠간 될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꼭 지속적으로 끈기 가지고 실천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고민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시고 힘든 공부 여정이겠지만 자신감 가지고 꿋꿋이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